안녕하세요. 노트기어 김정윤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제품은 HP가 새롭게 출시한 게이밍 노트북 오멘 15 시리즈입니다. HP 오멘 시리즈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오멘 15, 17.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오멘 17. 이 제품은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적당하게 생각하는 사이즈는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오멘 15 시리즈입니다. HP는 전용 게이밍 브랜드로 오멘이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멘 하면은 공포영화 마니아 분들은 1976년작 리차드 도너 감독의 오멘이라는 영화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레고리 팩 주연의 영화였고 공포영화의 고전으로서 아주 명작이었습니다. 악마의 아들 데미안 강렬했죠. 네, 이렇게 게이밍 노트북은 좀 인상적이면서 강렬한 브랜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삼성에서는 오디세이 사용하고 있고요. 델은 에어리언웨어 게이밍 노트북에 어울리는 이름이죠. 에이수스는 로그, 기가바이트 판타소스, MSI는 GT 시리즈, GS 시리즈 평범하네요. 네, 이렇게 그 게이밍 노트북은 이름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좀 화려합니다. 아무래도 FPS, 액션 게임, SF를 주제로 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소화해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SF적인 요소도 있고 조형미도 훌륭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인상적인 터치들이 많습니다. 오멘은 초창기 모델에는 좀 평범한 디자인이 사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게이밍 노트북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노트북을 다양한 용도로 업무용으로 쓰고 일반 멀티미디어 소스 재생용으로도 쓰는데 너무 화려하면 보기가 좀 그렇지 않나. 오히려 선택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게이밍 노트북은 아무래도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저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한눈에 이거 게이밍 노트북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화려한 디자인이 어울립니다. 이게 평범한 디자인은 아무래도 좀 게이밍의 어떤 비주얼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죠. 제가 게이밍 노트북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일반 노트북인데 게이밍 노트북으로 가장한 제품도 조심하세요. 그 제조사에서는 현재 PC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제품이 게이밍 PC와 울트라 PC, 가벼우면서 배터리가 오래가는 저전력 프로세서를 탑재한 울트라 PC가 화두인데 이 두 제품을 소비자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일반 노트북에 고성능 프로세서 넣고 고성능 그래픽 칩셋, 고성능이라 봤자 GTX 1050 정도의 그래픽 칩셋 딱 넣고 이거 게이밍 노트북이야.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게이밍 노트북으로 원래부터 설계된 제품들은 일반 표준 노트북들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릅니다. 제일 다른 부분이 쿨링 시스템이에요. 쿨링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픽 칩셋하고 고성능 프로세서에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노트북은 최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을 하면 강제적으로 프로세서와 그래픽 칩셋, 다시 말하면 GPU의 클럭을 다운시킵니다. 이걸 스로틀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품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클럭을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는 스로틀링을 걸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쿨링 시스템을 세밀하게 그리고 또 내부의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결국 강제적으로 클럭을 떨어뜨리는 스로틀링을 걸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노트북으로 설계된 제품들은 장시간 게임을 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구성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키보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이밍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FPS 게임을 하다 보면 달려야 되죠, 숨어야 되죠, 또 총 쏴야 되죠, 재장전해야 돼. 이런 동작들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키보드의 키가 동시에 눌리지 않거나 한정적으로 눌리게 되면 게임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들은 그런 어떤 동시 키들을 누를 수 있는 기능서부터 쿨링 시스템의 안정화 그리고 인터페이스들이 다 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성능 그래픽 칩셋, 고성능 CPU, NVMe SSD 등 고속 인터페이스 이런 IO들이 좀 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된 인터페이스들도 최신 인터페이스들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메인보드 비용을 낮추고 그러다 보면 인터페이스들이 고속 최신 인터페이스들이 아닌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이밍 전문 브랜드를 꼭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부 구조를 또 우리가 안 볼 수 없죠? 내부 구조를 한번 열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리튬 이온 폴리머 방식입니다. 보통 리튬 이온 폴리머도 리튬 이온으로 표기가 돼요. 왜냐하면 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리튬 이온은 전해질이 액체입니다. 전해질이라는 것은 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물질인데 그 전해질이 액체고 리튬 폴리머는 그걸 고체라기보다는 정확하면 이제 젤 타입의 그 형태죠. 그래서 음극판에 그 활성 물질 발라져 있고 그걸 계속 적층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고체 타입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아주 딱딱하진 않아요. 이렇게 쑥쑥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는데 같은 리튬 이온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걸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느냐,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느냐, 폴리머 형태로 가공을 했느냐 이런 차이인데 여기에는 이제 코발트라는 물질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니켈하고 코발트가 들어가는데 니켈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그 양극재 물질 중에 하나고 코발트는 리사이클을 계속 해주려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이온이 왔다 갔다, 전자가 왔다 갔다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물질이 코발트예요. 그래서 그 코발트가 소형 배터리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중대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는 뭐 코발트 비율을 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망간을 섞는다든지 알루미늄을 섞어가지고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데 이런 소형 배터리, 스마트폰 배터리라든지 노트북 배터리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코발트 비율이 현재 전기차에는 한 2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소형 배터리는 30-4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전체 30-40%라는 게 아니라 배터리는 음극판이 있고 양극판이 있고 그 분리하는 그 세퍼레이트 있는데 그 양극판에 들어가는 고재질 가운데서 한 30-40%가 이제 코발트가 차지하는 비중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코발트가 톤당 뭐 1억이 넘어가고 어떤 때는 뭐 1억 5천까지 가고 물론 뭐 저렴해질 때는 뭐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하는데 이 원자재가 톤당 그렇게 나가는 거는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는 용량이 늘어나면 원자재 값이 비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가 없어요. 다른 부품들하고 다릅니다. 제조사가 대량으로 구입하는 품목 중에서 원가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노트북에서 가장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부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북 선택하실 때 이 배터리 용량이 큰 노트북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원가가 많이 들어간 노트북입니다. 나는 뭐 노트북 많이 들고 다닐 필요 없는데 뭐 적은 용량 들어가도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문제 아니에요. 사용하시든 안 사용하시든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그 노트북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입니다. 70.07W 오면은 꽤 괜찮은 용량이에요. 상위 레벨에 해당되는 용량이다. 네, 쿨링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게이밍 노트북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일반적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쿨링팬하고 히트파이프로 된 쿨링 시스템을 딱 붙여놓는 걸로 끝내는데 여기에는 쿨링팬이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틸로 된 브라켓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조 공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들이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보다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열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합쳐져서 그런 어떤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네, 쿨링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쿨링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면서 정교하다. 아주 세심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대로 보시면은 여기가 프로세서입니다. 프로세서용 냉각판이고 이쪽에 그래픽 칩셋, 또 그래픽 램에서도 열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쿨링팬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SSD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SSD용 냉각판도 있어요. 이 SSD가 열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M2 규격의 인터페이스가 고속인데 이 접속되는 인터페이스 이 폭이 접속 단자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아무래도 빠른 데이터가 좁은 통로를 통해서 빨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젤패드 하나 넣고요. 여기다가 냉각판을 놔가지고 쿨링팬으로 여기서 나오는 열기까지도 제어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열에 의해서 뭐 딜레이가 된다든지 뭐 프리징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SSD 모듈에 이렇게
쿨링 패드 붙여가지고 쓰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열이 많이 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그 부분까지 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쿨링팬 안에 유체 베어링이 들어있다 그래요. 유체 베어링이 들어있어서, 흔히 뭐, 그 기계에서도 이제 습식, 건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동차에서도 뭐 변속기, 듀얼 클러치 변속기 얘기하는데 습식 클러치, 건식 클러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습식이 더 대응 토크가 높고 더 정교하게 잘 작동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베어링을 유체 베어링으로 그 설계를 해서 돌아갈 때 소음도 좀 덜 나면서 효율도 높이고 3단계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게이밍 노트북은 이런 식의 조율이 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쿨링팬 직경도 넓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히트 파이프인데, 히트 파이프를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프로세서 위쪽으로 단독으로 들어가고, 그래픽 쪽 아래쪽으로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공유하는 긴 파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 히트 파이프 두께와 넓이도 굉장히 일반 노트북에 비해서 큽니다. 그러니까 최적이 넓다는 거예요. 히트 파이프 최적이 일반 노트북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최적이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효율 자체가 좋아지게 됩니다. 열을 더 빨리 이동시킬 수 있고 배출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일반 표준형 15.6인치 노트북에 비해서 히트파이프 최적이 50%가 커졌다 그래요. 히트파이프가 최적이 커지면 당연히 열을 더 빨리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트파이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액체에 냉매가 들어있어요. 높은 열을 적정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액체가 들어있는데, 그 액체가 이 프로세서라든지 그래픽 칩셋 쪽으로 가서 뜨거운 열을 받게 되면 기체로 바뀝니다. 기화가 되는 거죠. 빨리 기화가 돼서, 기화가 액체보다는 흐름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쿨링팬 쪽하고 히트파이프 쪽으로 옮겨서 여기서 열을 빨리 배출을 해내요. 그러면 식어서 다시 또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열을 뺏었다가 방출해서 다시 뺏으러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겁니다. 히트파이프 최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열을 옮기는 효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쿨링팬에 유체 베어링 넣고 이렇게 직경을 넓혀서 이게 공기 유동량을 약 23% 정도 높였다고 합니다. 바닥 쪽으로 또 외부의 그 식은 공기를 안쪽으로 빨리 유입시켜서 데워진 공기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빨리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그래서 게임을 장시간 사용을 하더라도 3시간, 4시간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이 스로틀링에 의한 클럭 저하 현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최소화했다. 그런 설계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보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 보드가 이런 식으로 퍼져 있고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서브보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뭐 하나의 통보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서브보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도 어떤 칩셋을 썼는가를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보통 그 인터페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보드의 칩셋을 USB 2.0 칩셋과 같은 버스 속도가 낮은 저렴한 그 서브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비용을 또 아낄 수가 있는데, 지금 HP 오멘 시리즈에는 USB 3.1mm 들어가는 그런 서브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일반 표준 노트북에서는 이런 거 안 쓰고 저렴한 USB 2.0 그 서브보드를 여기에 딱 넣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뭐 마우스 쓸 건데 뭐가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버무리는 뭐 그런 설계가 적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썼다. 네, 서브보드. 이쪽에도 서브보드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도 USB 3.1 서브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서브보드 또 2개로 구성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나씩 USB 단자를 넣고 또 사운드 단자를 넣는데 좋은 보드를 썼다. 네, 원가를 아끼지 않았다. 네, 메인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픽 침장 엔비디아 GTX 1070 그래픽 칩셋 여기 들어가 있고요. CPU 인텔 8세대 i7 8750H 여기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2층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이제 SSD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상당히 밀도 있게 잘 설계가 됐고요. 작은 공간이지만 그래픽 칩셋하고 프로세서를 최대한 이제 간격을 넓히려고 또 애썼고요.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또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열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열을 제어하는 쿨링 시스템의 효율이 낮아질 수 있죠. 그런 부분 신경 잘 써서 설계를 했습니다. 메모리 그래픽 램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넓게 배치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에 걸맞는 그런 설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아낀 싸구려 보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고급 보드가 사용됐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후면이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이제 게이밍 노트북을 선택하실 때 GTS 1050은 게이밍 노트북에 들어가기 좀 어렵고 GTS 1060부터가 이제 게이밍 노트북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 이상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1060하고 1070은 또 레벨이 다르죠. 요게 이제 그 전 세대 그 9 엔비디아 9 시리즈로 보시면 이제 GTS 970 그래픽 칩셋에 해당하는 그런 그래픽인데 거의 2배 이상의 그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지금 그 엔비디아 GTS 10 시리즈가 아니라 이제 20 시리즈가 발표가 되어서 곧 있으면 2070도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 1070만 돼도 게임할 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은 뭐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좋은 성능의 그래픽 칩셋이고 하이엔드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램은 GDDR 8GB 탑재가 되어 있고요. 뭐 현재 출시되어 있는 게임 중에서 뭐 잘 안 돌아가는 게임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 인텔 8세대 i7 8750H 이 프로세서는 TDP 45W의 정규 프로세서 라인업이고요. 베이스 클럭은 2.2GHz, 터보 부스트 시 최대 4.1GHz까지 클럭을 높입니다. 쿼드 코어에서 헥사 코어로 바뀌었어요. 쿼드라는 것은 4 아닙니까? 헥사는 6입니다. 그러니까 4개가 6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50% 코어가 물리량으로 많아진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성능도 당연히 그만큼 높아질 걸 기대하겠죠. 물론 뭐 멀티태스킹 시 더 효율을 내겠지만 도로를 넓히면 차들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더 속도도 빨리 낼 수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코어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프로세서 성능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코어당 2개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요. 총 12개 스레드 가지고 있고요. L3 캐시 메모리는 12MB입니다. 이 캐시 메모리가 굉장히 비싼 메모리죠. D램보다 굉장히 빠른 메모리이기 때문에 용량이 12MB 뭐 이렇게 우습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L3 캐시가 12MB면 상당히 높은 용량입니다. 고용량이에요. 메인보드는 뭐 이렇게 생겼다는 점. 근데 본체를 보시게 되면요, 이 안쪽에 절연 테이프 들어가 있고요. 그 안쪽에 그 키보드 보시면은 이쪽 안쪽에도 그 폴리카보네이트로 싹 감쌌어요. 그리고 그 키보드를 다시 또 메탈 프레임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리벳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리벳 작업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키보드가 울렁거리지 않고 또 키보드 위로 액체가 쏟아졌을 때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에 의해서 메인보드로 액체가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수 지연을 통해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그 액체가 쏟아질 때 바로 이렇게 털어내면 고장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배수로 만들어 놓고서는 미리 물을 빼는 것보다는 좀 덜 효율적이지만 이렇게 폴리카보네이트로 완전히 위를 키보드 쪽을 감싸서 아래쪽으로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주고 또 메탈 프레임으로 키보드가 울렁거리는 현상도 막아주고 또 이런 식으로 절연 테이프에라서 부품 간의 어떤 그 쇼트가 일어나는 것도 방지하는 이런 세심한 설계들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게이밍 노트북을 구입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반 노트북하고 설계가 많이 달라요. 뭐 힌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스토리지는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습니다. 2.5인치 하드디스크와 M2 규격의 NVMe SSD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5인치 요 하드디스크는 SSD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SSD를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2.5인치 SSD가 더 저렴하죠. M2 규격의 SSD보다 용량 대비 좀 가격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난 용량이 큰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고용량 하드, 지금 뭐 3TB까지 이제 구입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스피커 모듈은 이렇습니다. 스펙이 2W, 2W, 뱅 앤 올롭슨에서 튜닝한 사운드 코덱을 탑재하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명 브랜드 스피커 들어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출력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뭐 1.5W, 1.5W면 약간 부족한 감이 있는데 2W, 2W면 게이밍 노트북에서 충분히 외부 스피커 없이도 들을 만한 그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후면 쪽으로 이제 주요 인터페이스가 몰려 있어요. 요게 이제 기가바이트 램 단자고요. USB 3.1 타입 A, HDMI 2.0, 그리고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USB 타입 C입니다. USB 3.1 타입 C 요 단자는 썬더볼트 3.0 규격이에요. 썬더볼트하고 USB-C 규격하고 이제 인터페이스는 동일합니다만 전송 속도에서 4배가 차이 납니다. USB 3.1 타입 C는 10GBps인데 썬더볼트 3.0 요 단자는 40GBps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텔하고 애플이 개발한 인터페이스인데 초창기에는 너무 비쌌어요. 왜냐면은 연결하는 케이블 안쪽에도 컨트롤러를 때려박아야 돼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기피했어요. 아, 썬더볼트 인터페이스 주제 너무 비싸. 그런데 지금 3.0 규격에서는 USB Type-C보다 전송 속도가 4배. 이론상입니다, 물론. 실제로 4배가 빠르다기보다는 뭐든지 그 실험실에서 이렇게 특정되는 거가 실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속도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훨씬 더 빠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고속 인터페이스의 장점은 뭐 데이터를 빠르게 옮기고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장 장치 활용도에서도 이점을 보지만 고품질 영상을 외부 모니터로 출력할 때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USB Type-C를 이 썬더볼트 3.0 규격으로 넣느냐 아니면 단순히 USB Type-C 규격으로 넣느냐, 요게 이제 제조사의 선택인데 아무래도 표준 노트북은 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썬더볼트 3.0 이 인터페이스 훨씬 비싸요. 그래서 USB Type-C로 그냥 넣는 경우, 요 정도면 됐지 하고 넣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HP의 오멘 시리즈는 USB 3.0 Type-C를 썬더볼트 3.0으로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 그 점이 마음에 드네요. 네. 어댑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선형으로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주지 않는데 정리 용량이 200W나 됩니다. 정리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또 전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울 수 있고 또 배터리 충전이 또 오래 걸립니다. 정리 용량이 작으면 그래요. 근데 200W면은 상당히 높은 용량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으로 해도 17.3인치 아주 고성능 노트북에 들어가는 용량에 해당합니다. 사이즈 대비 용량이 커요. 200W 정도 되면 더 크고 무거운데 상당히 휴대하기도 괜찮게 디자인하고 사이즈도 작게 만들었습니다. 용량 대비 작게 만들어서 휴대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네, 케이스 재질을 보겠습니다. 케이스 재질을 보면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강화 플라스틱. 보통 고급형 모델은 마그네슘 합금이나 알루미늄 합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강화 플라스틱보다 마그네슘 합금이나 알루미늄 합금이 더 비싼 재료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비싼 재료만큼이나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공정이 복잡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제조사들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단순하게 공정을 가져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정이 복잡해지면 재료비의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강화 플라스틱이 베이스로 사용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구획화된 개각선으로 나눠서 좌우로 부착되어 있는 플레이트를 보니까 이게 카본이에요. 보면은 카본 섬유로 짜서 이런 식으로 조형물 만들어서 붙여놓은 리얼 카본 플레이트인데, 이 카본 플레이트에 들어가는 이 재질은 굉장히 비쌉니다. 요거는 마그네슘 합금이나 알루미늄 합금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강화 플라스틱은 좀 저렴한 대신 비싼 장식재인 카본 플레이트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또 포인트를 준 핀이라 그래야 되나요? 레드 얇은 핀, 몰딩이라 해야 되나요? 요걸로 포인트를 줬고요. 그 앞에 오멘 전용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이 기계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요거는 수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숙련된 제작자들이 상판 위에 플레이트를 붙이고 또 이런 핀들을 맞게 넣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베이스가 되는 강화 플라스틱은 저렴하지만 그 외의 재질들은 비쌉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높아져요. 그래서 아마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반 형태로
알루미늄만큼이나 마그네슘만큼으로 대충 미러링해서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그 기존의 게이밍 노트북의 법칙보다는 아무래도 좀 시각적으로 인상적이면서 차별화될 수 있는 디자인 포인트를 HP에서 찾아내려고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상판이 다채로워 보이고요. 조명미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후면부도 보면 SF 영화에 나오는 뭐 우주선의 그 출력구 같은 엔진 뭐 그 배열구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런 디자인들 많이 사용을 하는데 드디어 오맨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발열구가 넓으면 넓을수록 안쪽에 쿨링팬을 통해서 열기가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보기도 좋고 효율도 좋습니다. 네. 하판에 보시면 하판도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오돌도돌한 돌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금속재를 가지고 만들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쪽 디자인, 이쪽 디자인, 이쪽 디자인 그리고 배열구 디자인이 다 달라요. 이렇게 구성을 하려면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금속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네, 표면도 상당히 정밀하게 가공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게이밍 로고도 들어가 있고 오멘 브랜드 음각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배열구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또 저렴해 보이지 않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판으로 나 있는 이 배열구들은 공기를 흡입해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안쪽으로 공급을 해서 쿨링팬에 의해서 뜨거워진 공기를 식힘과 동시에 그 흐름으로 인해서 후면으로 빠르게 뜨거운 공기가 배출되게 하는 그런 순환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출되는 이 입구에 비해서 공기를 받아들이는 이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게이밍 노트북은 이렇게 빠른 공기 순환이 관건이고 이런 것들이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유동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오멘 2 모델도 내부 구조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쿨링팬의 직경을 넓히고 또 히트파이프의 최적을 넓혀서 공기 유동량을 훨씬 더 높인 그런 설계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스피커는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스피커 출력구는 일반적인 위치에 들어갑니다. 네, 안쪽으로 이제 열어서 내부 디자인을 보시면요. 네,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보시면은 베젤이 굉장히 얇아요. 베젤이 요 두께가 한 5mm가 약간 넘는 정도, 그 정도 두께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네로우 베젤이라 그래요. 베젤이 거의 두께감 없이 제작이 되어 있어서 네로우 베젤 이렇게 부르고 위쪽 상단 베젤도 보면 1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더 얇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너무 얇게 만들면 이제 웹카메라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한 10mm 정도 두께로 해놓으면은 웹카메라도 넣을 수 있고 여기 마이크로폰 모듈도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FHD입니다. 1920에 세로 1080 픽셀이 들어가는 이제 표준 해상도인데요. 해상도는 뭐 표준이지만 이 주사율, 화면 주사율이 144Hz예요. 이 144Hz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TV에서 보는 주사율, 그러니까 동영상의 주사율은 24Hz 내지는 30Hz입니다. 그러니까 초당 화면이 24번 바뀌는 거죠.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사율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주사율은 CRT 모니터 시절에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CRT 모니터는 뒤쪽에서 빛을 리플래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주사율에 따라서 선명도가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고급형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주사율이 높아서 가격이 뭐 2배, 3배 막 이렇게 널뛰기도 했는데요.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로 바뀌면서 TFT LCD로 바뀌면서 이 주사율이라는 어떤 개념이 CRT 모니터만큼 아주 막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만 역시 이 빠른 화면 전환이 특징인 액션 게임이라든지 FPS 게임에서의 주사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헤르츠, 다시 말하면 주파수라는 것은요, 초당 얼마나 움직이느냐, 깜빡거리느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정용 교류 전기 얘기할 때 50Hz, 60Hz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당 극성이 50번 바뀐다, 60번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율도 마찬가지. 리플래시가 얼마나 되느냐, 즉 말하면 초당 화면이 얼마나 깜빡거리느냐, 60번 깜빡거리느냐,
70번 깜빡거리느냐, 120번 깜빡거리느냐, 144번 깜빡거리느냐. 지금 144Hz라고 했으니까 1초당 화면 전환이 144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144번 깜빡거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백라이트의 주사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0번 깜빡거리다 보면 아무래도 빠르게 화면이 전환되다 보면은 그게 화면에서 표가 납니다. 뭐 잔상이 좀 생긴다든지 아니면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좀 뭉개지는 현상 비슷한 것들이 체감이 돼요. 그런데 이제 120Hz 이상 넘어가면 그 굉장히 정밀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게이밍 노트북들 보면은 화면 주사율을 120Hz로 높였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HP 오맨은 120Hz보다 높은 144Hz입니다. 빠른 화면 전환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정교한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UHD 해상도가 굉장히 고급 디스플레이다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에 장착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해상도가 높아지면 화소가 그만큼 증가를 하고 화소가 증가를 하면 그에 따라 그래픽 칩셋이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게임이라도 프레임이 뭐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차라리 작은 사이즈에서 구현되는 UHD 해상도가 그다지 체감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다. 차라리 풀 HD 해상도로 해도 충분하니까 주사율을 높이는 거, 화면 주사율을 높이는 게 훨씬 게임을 쾌적하게 즐기는 비결이다. 그리고 실제로 주사율이 높은 디스플레이가 더 비싸요. 화소 높이는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주사율이 높은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면 개당 원가는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이 요 키보드 부분인데요. 이 키보드를 보시면은 뭐 키패드 4열 매치를 가지고 있고 뭐 이쪽으로 이제 주 키보드열 가지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네모 반듯한 아이솔레이트 방식이고요. 요게 뭐 일반 키보드랑 다른 게 뭐냐면 26키 오버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6개 키를 동시에 눌러도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키를 뭐 26개씩 동시에 누를 필요가 있나? 한 3, 4개 정도면 되지 않나? 컨트롤 알트 델이라든지 뭐 알트 뭐 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키들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F 키열이라든지. 하지만 게임할 때는 5, 6개는 물론이고 7, 8개, 심지어 10개 이상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달려야죠, 숨어야죠, 재장전해야죠, 써야죠, 뭐 선택해야죠 아이템. 뭐 이런 그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동시키를 많이 누르게 되는데 이게 지원이 안 돼 버리면 별도의 게임용 키보드를 구입을 해서 USB로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비용도 들어가죠, 거창스럽죠. 또 노트북만 가져가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보드 기능에 대해서도 차별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26키 오버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4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백라이트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붉은 빛이다, 뭐 화이트 LED다, 뭐 이런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얼마든지 사용자가 백라이트를 디자인해서 무한대에 가까운 수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요즘 게이밍에서 많이 적용하는 기능이긴 합니다. 본체 상단은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사용했어요. 네, 여기에는 수공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으니까 아예 그냥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하는 방법으로 케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터치페이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네로우 베젤을 얘기하다가 좀 빠뜨린 부분인데 네로우 베젤 같은 경우에는 왜 제조사에서 적용을 안 하냐면요, 이 꼼수예요. 왜냐면 이걸 기술 부족이라기보다는 게이밍 노트북에서 네로우 베젤을 적용을 하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베젤이 얇으면 얇을수록 전체 면적, 최적이 줄어들어요. 최적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쿨링 팬 설계를 더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더 밀도 있게 설계를 해야 되고,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성능 부품에 열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그만큼 쿨링팬이라든지 히트파이프라든지 또 쿨링팬의 구동이나 이런 걸 조율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는 그냥 공간 좀 넓게 설계를 하고 뭐 그냥 비용 저렴하게 해가지고 쿨링팬도 좀 이렇게 얹고 쿨링 시스템도 그냥 일반 노트북하고 좀 비슷하게 해서 내보내자. 그래서 베젤 두께를 막 15mm, 어떤 경우는 20mm 가까이 막 이렇게 넓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디자인이 보기가 정말 안 좋아요. 노트북이 디자인 다 잘 돼 있는데 디스플레이 딱 열어봤는데 베젤이 막 이렇게 두꺼우면 뭐 고급스러운 느낌 싹 사라집니다. 초창기에 그 맥북 에어 보시면요, 그 당시에는 뭐 디자인 훌륭해, 너무 뭐 서리봉투에서 나와 이런 놀라움 때문에 가려졌지만 지금 보시면 그 넓은 베젤, 운동장처럼 넓은 베젤이 정말 옛날 제품 같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표준 노트북이든 게이밍 노트북이든 선택하실 때 이 네로 베젤이 적용된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보기에도 좋고 디자인적인 요소도 좋지만 그만큼 노트북 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 설계도 또 정밀하고 또 쿨링 시스템도 정교하게 설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죠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이상으로 HP가 새롭게 출시한 2018 오멘 15 외형 내부 구조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비슷한 모델들을 모아다가 한번 비교 리뷰를 통해서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